이걸로 핵심 요약은 끝났는데 이게 진짜야? 사실이야? 의심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좀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상세 내용과 근거입니다. 소득의 구분, 아까 이렇게 구분했었죠? 그럼 그게 진짜 맞아? 여기 찾아봤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을 찾아보니까 소득의 구분,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각 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종합소득 안에 이자, 배당,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얘기를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세 개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네 번째가 생긴다라는 거죠. 금융투자소득. 아, 여기 있네요.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이번엔 이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가시면은 20년 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금융투자소득 신설이라고 적혀 있고 소득의 구분이 현행 소득의 구분 현재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개정이 되면 소득 구분에 금융투자소득을 추가한다. 나머지는 자동 똑같고 금융투자소득이 새로 생겼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자 배당소득세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볼게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이거 찾다 보니까 법도 은근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이문서 전문서 얽혀 있는 게 좀 나름 재미가 있었어요. 뭐 어쨌든 여기를 보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단 과세표준 무시하고 종합소득 계산할 때, 그러니까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아까 또 뭐 있었죠? 뭐 연금소득 있었나요? 뭐 이런 소득들을 다 합쳐갖고 종합소득을 만들고 그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그 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를 합산하지 않아?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 금액은 다음은 합산하지 않는다. 다음이 뭐야? 자꾸 그 다음이 쭉 있어요. 뭐 각 호라 그랬으니까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있는데 쭉 보니까 크게 뭐 해당되는 건 없고 6호 합산하지 않는다. 6호는 종합소득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해당하는 건 6호다. 6호가 뭐냐면 3호부터 5호가 아닌 이자 배당 소득 중 그러니까 이자 배당 소득인데 3호부터 5호가 아닌 거. 쉽게 말하면 이제 3호부터 5호는 가서 보시면은 뭔가 좀 특별해 보여요. 특별하게 받은 이자 배당 소득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주식 투자하고 예금하고 적금해서 얻는 이자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3호부터 5는 특별한 어떤 이자 배당 소득이기 때문에 3호가 5호가 특별한 게 아닌 평범한 이자 배당 소득 중 저죠? 저에 해당하는 거 평범한 이자 배당 소득 중에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2천만 원 이하죠. 그다음에 127조에 따라 원천 징수된 소득. 그러니까 127조가 뭐냐? 127조 보면은 뭐 원천 징수 해라라는 얘기예요.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원천 징수는 알아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뗐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이자 배당 소득 중에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한 거 그게 뭐죠? 제가 예금 적금해서 받은 이자 뭐 삼성전자 주식 사서 얻은 배당금 평범한 이자 배당 소득이죠. 합계액 2천만 원 이하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원천징수 했죠? 그럼 6호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6호는 종합소득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는 거죠? 어디 갔죠? 여기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원천징수하고 끝난다. 2천만 원 이하까지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초과분은 이렇게 더 낸다.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이자 배당 소득은 올해 개정된 세법 개정안에서도 현행 유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여기 기획재정부의 20년 세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자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합쳐가지고 이자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현행 유지한다. 현행 유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현재 국내 상장 증권의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아까 비과세라고 했던 거 그게 진짜냐 보면은 이제 세법 개정안을 또 보면은 이게 왼쪽이 현행이고 오른쪽이 개정안이었잖아요.
국내 상장 증권 등의 거래 평가 손익은 과세 제외다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현재는 국내 상장 증권,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등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얻은 그 손익은 비과세다. 현재 그랬다. 근데 개정안에서는 삭제됐다. 삭제되고 바뀌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럼 네 번째, 어떻게 바뀌었냐? 금융투자소득세 계산. 어떻게 바뀌었냐? 어떻게 매기냐? 알아볼게요. 그러면 먼저 금융투자소득의 정의부터 알아야죠. 금융투자소득에 뭐가 해당되는 거냐? 그럼 금융투자소득은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보면은 첫 번째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라고 해서 제가 조금 이게 양도가 내가 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양도의 정의가 또 요 문서에 같이 있는데 보면은 여기 매도한 것도 양도한 거라고 보더라고요. 한번 내가 매도해서 누군가 가져갔으니까 내가 돈을 받고 누군가한테 준 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주식 팔아서 생기는 소득, 채권 팔아서 생기는 소득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뭐 쭈루룩 있는데 일단 내가 관심 있는 거는 1번, 2번이니까 나머지는 뭐 그렇다 치고 뭐 네 번째 이거 하나 보면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그러니까 펀드 같은 거겠죠? 펀드에서 번 돈 그것도 다 금융투자 소득으로 본다. 어쨌든 내가 관심 있는 건 1번, 2번 주식 팔아서 얻은 돈, 채권 팔아서 얻은 돈. 자, 그러면 주식 팔아서 얻은 돈, 채권 팔아서 얻은 돈. 세금은 얼마를 내야 될? 그거에 대한 세금 얼마를 내야 될까? 그러면 일단은 과세 표준부터 알아야 돼요. 과세 표준. 과세 표준 어떻게 계산하냐? 이걸부터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곱하기 세금률 아까 20%였죠? 20% 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럼 이 과세 표준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 어떻게 계산하느냐?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빼기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빼고 빼기 금융투자 2월 결손금이 과세표준이다. 굉장히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은 올해 내가 실현한 수익에서 기본공제액을 빼주고 거기다가 직전 5개년간 손실난 거 빼준다. 그러면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이 항목들을 알아볼게요. 일단 1번이랑 3번이 같이 나와 있는데 올해 실현 수익이 뭐냐? 올해 실현 수익이 뭐냐? 1번, 올해 실현 수익이 뭐냐? 1번 금융투자 소득 금액이 뭐냐? 얘네 다 더한 거. 이게 다 더한 거. 뭐냐면 주식 등 소득 금액, 채권 등 소득 금액 무슨 말이면 주식 팔아서 번 돈, 채권 팔아서 번 돈, 뭐 투자 계약 뭐 이렇게 갖고 집합 투자 소득 금액 그러니까 펀드 판 돈, 뭐 어쨌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주식 팔아서 얻은 돈 플러스 채권 팔아서 얻은 돈 이런 거 다 더한 게 1번 올해 실현 수익이다. 굉장히 상식적이죠? 그럼 3번은 뭐냐? 금융투자 결손금은 그 금융투자 소득 금액이 요 1번이 금융투자 소득 금액이 요 1번이 실현 수익이 0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마이너스 났을 때의 금액이다. 올해 싹 다 팔았어. 싹 다 팔았더니 마이너스 100만 원 됐어. 그러면은 마이너스니까 이건 손실액이라고 봐준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1번, 3번 알았으니까 2번만 알면 되겠죠? 기본 공제액이 얼마냐? 그래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이 얼마냐? 첫 번째 국내 상장 주식, 공모 국내 주식형 적격 집합 투자기구 KOTC를 통한 중소 중견기업 비상장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기타 금융투자 상품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게 얼마냐? 기본공제가 얼마냐? 요거를 알고 싶었는데 요거는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못 찾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요게 이제 지금 뉴스나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게 국내 주식이 5천만 원이고 해외 주식이 250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국내 주식으로 볼게요. 국내 주식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얼마냐면 올해 내가 수익 낸 거에서 5천만 원 빼고 그 다음에 지난 5년간 만약에 손실난 게 있으면 그것도 빼고 그거를 과세 표준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올해 5천만 원 이하로 했어. 수익이 딱 이렇게 하고 다 팔아보니까 올해 수익이 4천만 원이야. 그러면 4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5천 하면 이미 끝났죠.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제 그냥 과세 표준 세금 없음. 그러니까 5천 이하로 벌면은 과세 표준 빵이라서 세금이 없다. 올해 6천만 원을 벌었고 작년에 마이너스 400 찍었어. 작년에는 이제 다 팔았더니 마이너스 400 됐고 올해는 다 팔았더니 플러스 6천 됐어. 라고
한다면 과세표준은 올해 실현 수익이 6천만 원이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5천만 원 기본 공제로 빼준다 그랬죠. 마이너스 5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1천만 원 됐죠. 6천 빼기 5천은 1천만 원. 그다음에 지난 5년간 손실액인데 작년에 마이너스 400 찍었죠. 400 빼줘. 1천만 원에서 400 빼주면 6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천 번 거에서 기본 공제 5천 빼주고 거기다가 직접 5개년간 손실액 400만 원 빼주면은 이제 600만 원이 되는 거죠. 과세표준 600만 원이다. 근데 요거 이제 하나 참고사항으로 작년에 400만 원 한 거 이제 올해 써먹었잖아요. 마이너스 빼먹었잖아요. 이걸 내년에 또 마이너스 400만 원으로 써먹을 수는 없죠. 상식적으로. 올해 이렇게 마이너스 400으로 이제 써먹었으니까 내년에는 못 쓴다. 한번 써먹은 건 못 써먹는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과세표준이 600만 원이야. 자, 600만 원이 됐어. 그럼 이제 세금이 얼만데? 과세표준이 3억 이하면 20%고 과세표준이 3억 초과되면 25%다. 즉, 위 예시에서 보면은 내가 올해 6천 벌었고 작년에 마이너스 400 돼서 올해 과세표준을 계산해 보니까 6천 빼기 5천만 원 빼주고 손실액 400 빼주니까 6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3억 이하죠. 이게 3억 이하면 20%다. 600만 원에 20%니까 세금은 12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요 20%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고 거기에 이제 지방세가 아마 좀 들어가겠죠. 한 2% 정도 되겠죠. 그래서 22% 정도 될 것 같고 세금은 어쨌든 금융투자소득세금은 120만 원이다. 그러면 볼게요. 만약에 3억이 넘어가려면 어떻게 될까? 과세표준이 3억이 넘어가려면 아까 여기 식을 볼게요. 과세표준이 3억이 넘어가려면 기본적으로 5천이 빠지니까 3억 5천이 돼야겠죠? 지난 5년간 만약 손실을 없다 치고 지난 5년간 주식을 안 해서 뭐 손실액이 빵원이다 치고 그럼 올해 내가 3억 5천 초과로 수익을 내야 5천만 원이 빼고 이제 3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25%의 세율이 적용이 되려면 올해 최소한 3억 5천 초과의 수익을 내야 된다. 쉽지 않겠죠? 25%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는 날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예, 그렇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납부해야 될까? 만약에 내가 수익을 5천만 원 넘게 벌어가지고 이제 이걸 내야 돼. 어떻게 낼까?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을 보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뭐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이게 뭐냐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다는 얘기는 원천징수한다는 얘기죠. 원천징수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뗀다. 이게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네. 금융에서 이제 이게 6개월 다 반기별로거든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 20% 일단 떼고 그러니까 이거 원천징수 한 게 금융투자소득 총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원천징수한 세금이 더 많은 실제 내야 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많이 뗐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한다. 즉 일단 20% 일단 떼고 너무 많이 뗐다 싶으면 나중에 환급해준다는 얘기죠.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 좀 귀찮겠죠? 나중에 이거 다시 환급 받으려면은 뭐 등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좀 귀찮아질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일단 내가 5천만 원 초과의 수익을 냈을 때 얘기니까 그럼 그때 가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방법도 되게 구구절절 있어요. 이거를 뭐 일단 20%를 떼는데 그 계좌의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어갈 것 같으면은 계좌에 뭐 출금을 제한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까지 다루면 이번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제 생각에는 5천만 원을 넘어갈 때 그때 다시 알아봐도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거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이네요. 예. 아 여기 있네. 뭐 이런 거예요. 뭐 세율 이렇게 하는데 뭐 반기별로 이렇게 뭐 원천징수 세율이 20%인데 원천징수 방법이 뭐 이렇게 하고 수익 송신율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예, 그거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 채권 관련된 세금 내용을 알아봤고요. 혹시 요 내용들, 정리한 내용들이 이제 다시 보고 싶으시면은, 제가 댓글에다가 제 티스토리 요 블로그 URL을 걸어 놓을게요. 거기 가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파이프맨들 화이팅!